창신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좀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좀 격차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DDR4 기준으로 조금 침투율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 DDR4를 뭐 글로벌 업체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중국 내수 쪽의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DDR5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전혀 침투를 못한 상황인 거고요. 과장된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삼성전자 주가 회복이 어려운 건 일단은 사는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판다고 할 정도로 22조가 넘는 돈을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주체가 없으니까 파는 물량만, 매도 물량만 계속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 포지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게 HBM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작년 3분기, 아마 4분기에는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영업이익 비중은 42%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HBM,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반도체 사업부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8%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극명하게 차이 나죠. 5배 차이 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의 수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HBM으로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이닉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삼성전자 그러면 2025년도에는 HBM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삼성전자가 보는 거는 대략 HBM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8%에서 20%면 거의 2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하이닉스하고 격차가 안 줄어든다는 거죠. 하이닉스는 올해 2025년도에 당장 1분기만 돼도 HBM이 전체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대략 50%까지 확보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57%에서 6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HBM이 첫 번째는 일반 D램 범용 메모리 반도체 파는 것보다 가격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걸 더 많이 파니까 마진도 당연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D램 파는 거는 마진이 14%에서 16% 나오는데 HBM 파는 거는 거의 독점으로 파니까 마진이 50%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아무리 많이 잘 팔았다 치든 D램 반도체 잘 팔 수도 없죠. 왜냐면 D램 수요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D램 반도체 아무리 잘 팔아도 비싼 HBM 잘 팔 하이닉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회복되려면 세 가지: 휴대폰, 서버, PC거든요. 먼저 휴대폰 보면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엄청 획기적으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지 않는 한 스마트폰 쉽게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니면 AI가 장착돼가지고 완전히 AI로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AI 폰 쓰겠다고 하면 그때 스마트폰 바뀌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스마트폰 바뀌는 수요 녹록치 않아요. PC는 더 안 바꿔요, 스마트폰보다. 그죠? PC 주변에 뭐 바꾸나요? 윈도우 업그레이드 정도 하겠죠. PC 자체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럼 PC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버는 이미 2, 3년 동안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DDR4 같은 경우는 최근에 28%까지 하락했고요. DDR5는 그나마 선방해서 10%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DDR4가 전부 DDR5로 다 바뀌면 돼요. 근데 굳이 비싸게 DDR5를 아직 다 안 쓰는 거죠.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고객사들이 트럼프 이게 엄청난 관세 때린데 그래서 재고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쌓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재고 정책을 쌓고 있어서 D램 반도체, 낸드 반도체 모두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D램보다 잘 버텼던 낸드가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낸드가 QOQ 전 분기 대비 계속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빠질 거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계에서 보는 3분기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가격이 회복되려면 고객사들이 미리 재고를 막 쌓아놓거나 아니면 신규로 수요가 막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물건이 나가가지고 또 재고를 추가적으로 쌓아놓거나 해야 되는데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기존 재고를 떨구거나 빅베스라고 하죠. 기존의 악성 재고를 엄청 확 떨구거나 그렇게 하려는 업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HBM 매출 비중이 상승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근데 상승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운드리 가동률이 계속 떨어졌죠. 그런데 파운드리를 예를 들어 엔비디아 거 못 받으면 그래도 엔비디아 거 말고 다른 데 거 AMD 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돌렸더니 수율이 잘 나오더라.
야, 브로드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가져갔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좀 맡겨보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엔비디아 그거를 가져가는 TSMC가 어떻죠? 완전 지금 TSMC한테 죄다 맡겨가지고 대기표 들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TSMC의 주 고객은 애플이잖아요. 근데 지금 급격하게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면서 엔비디아 애플 물량 쳐내기도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심지어 TSMC에 테슬라도 요구하죠. 구글도 요구하죠. 메타도 요구하죠. 근데 구글하고 메타하고 아마존 얘네는 어떻게 하죠? 자체 반도체, 주문용 반도체, 아식이라고 하잖아요. 아식 막 설계하죠. 그럼 그걸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위탁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물량을 아무리 TSMC가 매년 뭐 캐파를 50%씩 늘려도 다 못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TSMC 마냥 못 기다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넘어오는 물량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파운드리로 생각해보면 넘어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안 나온다며, 분량 많다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개선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 기회를 TSMC가 지금 목에 찼다, 캐파가 더 이상 돌아갈, 소위 말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태다, 그거를 잘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부분 관련돼서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이 아마 3분기가 바닥일 것이라 예상하는데, 증권가는 2분기 예상을 하니까 2분기와 3분기 그 어느 시점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바닥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좀 더 빨리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산 범용 디램이 미국에서 제재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반도체 이제 최첨단 산업이니까. 그러면 중국산 범용 디램이 아무리 뭐 창신 반도체 얘기 지금 많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창신 반도체가 일단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제재까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그 북미 시장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을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북미의 소위 말하는 그 업체들 빅테크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다 자체 AI 가속기를 탑재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AI 자체 가속기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삼성전자한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디램 웨이퍼, 일반 웨이퍼 시장을 완전히 잠식할 엔비디아 신모델 B300, 이게 만약에 내년에 하반기에 공급이 되면 일반 디램도 자연 감산이 되기 때문에, 이 B300 생산하기 위해서 일반 디램에 그걸 하기 때문에 공급을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업황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일반 메모리 회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포함해서 이미 감산을 통해서 만약에 다운턴이 회복되는 국면이다, 극복하는 국면이라고 보면 이런 회사들이 다시 탄력적으로 감산 여부를 조율할 거기 때문에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공급이 확 줄여버리면 가격은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지 않는 국면에서 공급을 탄력적으로 감산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가격을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그 방향성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BM에 이어 레거시 디램 분야에서도 밀리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레거시 디램 분야에서 삼성이 밀린다는 얘기 나오는 게 하이닉스 때문은 전혀 아니고요. 그 아까 중국 업체 창신 반도체 그 부분에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창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보조금 받아서 큰 회사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아마 중국 그 창신 반도체 포함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대략 18%에서 20%까지 올라온다고, 굉장히 좀 이 데이터 조사하는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데, 대만의 IT 조사 업체 그 트렌드포스가 지금 중국 점유율 업체 점유율이 7% 미만에서 20% 가까이, 18%에서 20%까지 올라온다니까 그걸 엄청나게 좀 위협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본 바로는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좀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좀 격차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DDR4 기준으로 조금 침투율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 DDR4를 뭐 글로벌 업체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중국 자체적인 물량 소화를 인한 중국 내수 쪽의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DDR5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전혀 침투를 못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니까 좀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레거시 디램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밀린 거는 좀 전혀 아닌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 레거시 쪽에서의 점유율은 대략 45%에서 48% 사이를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밀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업체 관련돼서 조금 중국 업체가 좀 시장 침투율을 저가 디램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HBM이 쉽게 말해서 디램을 계속 적층해서 쌓는 건데, HBM 통과를 못한 게 엔비디아 통과를 못한 게 이 디램의 어떤 설계에 대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HBM 통과를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HBM 이전에 뭔가 디램에서도 설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레거시 디램 분야까지 밀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레거시 디램의 설계 문제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그 패키징, 후공정 단에 그쪽의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 뭔가 퀄테스트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완전히 이제 그 후공정 포함해서 생산 관련돼서는 TSMC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사실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기술이 삼성전자보다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디램에서 하이닉스에 밀렸다? 또는 뭐 중국에 밀리기 시작한다? 그거는 좀 과장된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테슬라 주가 급등한 거는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엔비디아를 제치고 지금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테슬라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친 듯이 매수해준 역할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이미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 자리를 맡길 정도로 트럼프와 사이가 막역하고, 결국은 트럼프가 각종 규제를, 여러 가지 기업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아주 친기업 인물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은 전기차 말고 각종 규제를 풀어야 될 아주 최첨단 산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최첨단 산업에서 다 잘해요. 다 탑티어예요. 로봇 탑티어죠. 우주항공, 인공위성 탑티어죠. 전기차 탑티어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탑티어죠. 빅데이터 관련된 데서도 탑티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핵심 사업,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뭐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그죠? 전기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모든 사업에 대한 머스크가 추진하는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 성장 산업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테슬라의 펀더멘털 가치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급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테슬라는 전기차로 돈 버는 회사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포드 적자죠. 미국의 GM도 요새 회복되고 있지만 전기차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전기차로 그럼 돈 버는 회사 어디가 있어? 진짜 몇 개 안 돼요. 테슬라,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뭐 중국의 BYD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테슬라의 마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3분기에 마진율이 올해 또 올라갔어요. 아니 뭐 4분기에 출하량 조금 감소했다고, 한 자릿수 감소했거든요. 출하량 감소했다고 막 그렇게 테슬라가 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분기별로는 QOQ로는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올해 상당히 많이 좀 예상이 돼요. 로보택시 사이버캡도 있죠. 그 다음에 저가형 모델 출시하는 것도 있죠. 완전 자율주행 FSD 풀셀프 드라이빙 요거 테스트하는 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오스틴 요 두 군데 그것도 있죠. 그래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첫 번째로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거고, 두 번째 로봇 엄청 수혜 받을 거고,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이 앞으로 기존 전기차를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에서 상당한 신규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면, 기존의 전기차로도 여태까지 엄청 잘해왔는데 자율주행하고 로봇이 전기차급으로까지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펀더멘털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거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월가에서 시가총액 2조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2,942조까지 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간에 트럼프 모멘텀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 분명히 최소한 그래도 조정다운 조정이면 뭐 20% 넘게, 뭐 30% 가까이 조정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최근에 한 70% 올랐더라고요. 최근 뭐 한 달 동안만. 충분히 조정 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계속 뭐 이렇게 90도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으니까
조정은 20% 이상 최소 주가가 하락해야지 그게 조정입니다. 뭐 5%, 10%는 조정이 아니고요. 20%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테슬라 방송에서 얘기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한 30% 안전하게 30%에서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 그럼 저는 테슬라를 최초로 한번 사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 30% 이상 빠져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기차 때문에 손잡은 것 같지는 않고요. 자율주행 때문에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율주행이 미국에서 교통당국이 자동차 제조사한테 1년에 자율주행 배치가 가는 거를,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범 차량을 연간 2,500대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센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 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뭐 그걸 예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으로 앉으면서 각종 미국 연방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재정 지출 삭감이 중요한 게 불필요한 규제 없애는 거, 요 부서의 수장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2기 때 바로 머스크가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 관련 이런 연방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굉장히 좀 빠르게 앞당기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는 거는 텍사스 오스틴만 굉장히 활성화돼서 테스트를 진행할 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예상을 하는데,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정부 효율위원회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주 지역에서 테스트를 돌리겠죠. 그 부분 관련돼서 당연히 테슬라한테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것도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 이슈가 있는데, 규제 이슈 못지않게 지금 로봇에서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의외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로봇을 정부 전략산업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100개 로봇 기업을 도와줘서 그 중에 1개 살아남고 99개가 망해도 중국은 상관없다. 그 정도로 100개 기업 일단 다 지원해봐. 그럼 그 중에 한 개는 살아나겠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최첨단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뭉탱이로 나오는 중국 관련된 로봇 업체들이 엄청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첨단 산업 중국 거 절대 못 써. 관세 60% 매길 거야. 그런 부분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로보택시 포함해서 자율주행 포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중국을 알아서 트럼프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 상당히 트럼프는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런 측면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 Q 출시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이게 모델 Q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에서 출시하는 저가차니까 아마 BYD랑 경쟁에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고, BYD가 차가 엄청 싸거든요. BYD가 뭐 성능이 뛰어나다, BYD가 뭐 디자인이 멋지다,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싼 맛에 타는 전기차거든요. 근데 이 모델 Q가 지금 예상되는 실구매 가격이 4만 달러 미만이에요. 37,499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5,300만 원 정도니까 요거 보조금 포함 안 된 가격이에요. IRA 세액공제가 실제 폐지돼도 실구매 가격이 기존의 모델 3 가장 낮은 가격보다도 6,000달러가 더 싸요. 그러니까 가장 싼 차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세액공제 7,500달러를 받는다? 그러면 실구매 가격이 29,990달러까지 떨어져요. 3만 달러 미만인 거죠. 그러면 4천만 원대, 4천만 원이 안 되죠. 환율 1,300원 잡으면 3,900만 원대 찬 거죠. 엄청나게 싼 테슬라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지금 이 모델 Q. 왜냐면 지금 기존의 저가차라고 나온 차들이 기아 EV3, 현대차의 캐스퍼, GM의 에퀴녹스, 요 3인방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가장 미국의 충성 고객도가 높고 미국에서 가장 전기차 1등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저가차가 나온다? 그럼 그 기대 효과는 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거 아마 유럽과 중국에서도 상당히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기존 거는 모델을 다 뭐 페이스리프트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완전 신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모델 Q 같은 건 완전 신차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되는 게 뭐냐면 저가 차임에도 중저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거리거든요. 주행거리가 모델 아까 가장 낮은 가격 모델 3 거기와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델 Q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 Q와 더불어서 충전 인프라,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가장 큰 규모로 급속 충전 인프라를 깔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 기아차도 결국 자체 그거 하려다가 현대 기아차도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모델 Q 출시와 더불어서 슈퍼 충전 차저 이거의 가격을 원래 1kW 시당 417원에서 18.7%나 낮춘 339원으로 충전 인프라를 더 싸게 그리고 더 부담 없이 그리고 더 많이 접근하게끔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모델 Q 플러스 이 충전 인프라의 확대는 당연히 더 이 테슬라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를 더 강력하게 높이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업계 최초로 테슬라가 이 무선 소프트웨어 OTA 업데이트도 올해 다양한 이 테슬라 차종에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워낙 사람들의 니즈가 크기 때문에 북미, 유럽, 글로벌로 모든 이 중저가 전기차에 대한 그런 니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구매가 지금 4만 달러 미만에 만약에 이제 보조금 적용돼서 3만 달러 미만이다?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율주행은 지금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막 포기하면서 더 이 기술적인 난이도 또는 이 자율주행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정말로 엄청나게 어렵구나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포드하고 GM이 자율주행을 포기했고요. 크라이슬러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벤츠가 레벨 3라고 하는데 굉장히 한정적인 수준인 거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제 핸들에 손을 놓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unsupervised, 운전석이 없는 수준의 V13을 아마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 올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델 3랑 모델 Y로 테스트 한다고 하고요. 이 자율주행 자체는 결국은 완성차가 자율주행을 운영체제로 선택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스마트폰하고 피처폰 완전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이 장착된 차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고 자율주행이 장착되지 않은 차는 피처폰이 되는 거니까 극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FSD V13 버전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어플리케이션 요거 출시될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 승차 공유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 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자동차 보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뭐 우버나 그런 것처럼 공유 플랫폼을 쓸 수도 있고요. 엄청난 소위 말하는 신규 성장 동력이 다양하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중국에서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2025년도에. 중국은 지금 로보택시나 로봇버스 시험 운행에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리고 머스크 자체가 중국 정부랑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위해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 때리기 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규제를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머스크 자체는 중국 정부랑 우호적이라고 해도 트럼프가 워낙 반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규제 승인을 빨리 안 내주고 뭐 승인을 허가 안 해준다. 이 중국이라는 시장이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장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더 발전하는 데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엄청나게 비싼 레이더나 라이다 없이 카메라로만 인식해서 하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을. 그리고 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상황이란 거는 갑자기 뭔가 튀어나온다든지 운행 중에 돌발 상황 막 막다른 골목에 진입했다든지 그런 특정 상황 뭐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결국은 사람의 원격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 언스퍼바이즈드로 들어갈 경우에는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왜냐면 구글의 가장 큰 경쟁사 구글의 웨이모는 엣지 케이스 되면 무조건 원격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현재 뭐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고 가장 빠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도 가장 많이 확보한 상태고 그래서 알아서 경쟁사들이 완성차들이 도태하고 있고 의미 있는 자율주행 경쟁사라고 할 만한 데가 사실은 현대기아차도 사실 자율주행을 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중국 업체인데 근데 중국 업체는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인지 그 중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되니까 걔네는 뭐 우리도 뭐 레벨 3는 뭐 너끈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실제 자국에서 테스트해가지고 글로벌로 테스트를 해봐야죠. 글로벌 스탠다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산업의 경쟁 구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로보택시는 지금 구글하고 테슬라하고 극명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근데 테슬라보다 실제 로보택시로 돈을 버는 거는 구글이 먼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당 15만 건, 이게 50% 증가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주당 구글의 웨이모가 15만 건으로 유료 결제가 50% 이상 증가했거든요. 역시 구글도 미국에선 텍사스 오스틴, 그리고 구글은 재미난 게 일본 도쿄에서 이거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훨씬 실제로 이걸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양산하는 거는 테슬라보다 앞서가는 중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불특정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데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 아닌 거죠. 반자율주행인 거죠. 인간의 원격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마진이 떨어지는 거죠. 테슬라보다 훨씬 마진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더 라이다, 그러니까 테슬라하고는 완전 버전이 다른 거니까 레이더 라이더를 꼭 장착한 특수 차량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해야 되는데 레이더 라이더 가격만 20만 달러인 거죠. 그렇다고 구글의 웨이모가 자체적으로 레이더 라이더를 만들지 못해요. 다른 데 만든 거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 깎이는 거죠. HD 카메라로 돌아다니면서 운행하면서 계속 도로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 라이더, HD 카메라까지 기본적으로 깎아먹는 고정비가 너무 큰 거죠. 그렇다고 웨이모가 자체 생산 능력이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도 없어요.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메가팩토리 해서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물론 소위 말하는 시범 테스트는 테슬라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GM도 철수했고 포드나 다른 벤츠나 이런 BMW나 이런 회사들 의미 있는 역할을 못하니까 자율주행에서 테슬라 대 구글 웨이모 2파전 될 것 같은데, 구글 웨이모는 결국은 테슬라하고 로보택시 산업에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요한 건 적정한 수준의 캐파와 적정한 수준의 가격과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테슬라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구글 웨이모가 테슬라의 시장을 반반 나누기보다는 그런 거죠. 테슬라에 대한, 당연히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빠르게 와가지고 만약에 독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테슬라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한 주도 세력 외에 비주도 세력을 웨이모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매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저도 엄청 사고 싶더라고요. 진짜 국내 주식 많이 물린 거 손절해서 좀 사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회를 안 줘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운 좋게 예를 들어 30% 넘게 주가가 빠진다, 한 달 안에 만약에 빠졌다, 그럼 다음 달에 나올 때 저 테슬라 3천만 원 샀어요, 2천만 원 샀어요, 꼭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 그 주가 매수가 되려면 저는 일단 조금 선결돼야 될 조건이 FSD 구동 모델에 대한 실제 아까 텍사스 오스틴이랑 캘리포니아 테스트한 거, 그거 결과 나오는 시점, 그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이기 딱 진짜 이제 행정부 시작된다, 그럼 크게 출렁일 때 그런 큰 변곡점들을 좀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 한 대 팔면, 전기차 한 대 팔면 1,50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20% 마진이 넘는 거죠. 아시죠? 25년도에 25종의 전기차에서 18종으로 줄었어요, 보조금 받는 게. 근데 그 보조금 받는 거 줄은 대신에 현대기아차는 거기 포함됐고 테슬라 차종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됐어요. 포드가 빠졌고 GM 포함됐고요, 스텔란티스 빠졌고요, 폭스바겐 빠졌어요, 일부 차종.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7,500달러 이거 세액공제가 빠지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7,500달러 세액공제 빠지는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테슬라의 경쟁 기업이 결국은 보조금이 오히려 사라졌을 때 테슬라만 살아남아서 테슬라 독점 체제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 행정부 이익이 돌아서고 나서 나머지 GM과 포드나 BMW나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물량이 감소하고 실제 판매량이나 출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조금 더 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ESS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ESS가 전년 대비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4분기 데이터에도 ESS가 2배 증가했거든요. 상하이에 지금 메가팩토리라고 테슬라가 미국 외 지역에 최초로 메가팩토리 공장을
중국의 지였거든요. 상하이 공장. 이거 언제 생산되느냐? 1분기부터 대량 생산돼요. 그러면 올해 1분기에 이 상하이 메가 팩토리 공장에서 ESS에 대한 모멘텀도 신규로 다시 부각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작년 6월 달에 공장에 배치했는데 이거 그렇게 본격적으로 막 배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업계에선 2026년도에 타사에서도 이 옵티머스 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하고 테슬라에도 공장 옵티머스 배치하는 거 늘린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옵티머스 1000대 이상 배치한다고 해요. 테슬라의 중국의 메가 팩토리 언제 양산해서 본격적으로 가동 들어갔다. 두 번째, 옵티머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뭐 500대 이상 배치했다. 아까 말씀드린 모델 Q가 얼마 팔리고 있다. 그런 소위 말하는 주가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들. 트럼프 정부가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7,500달러 보조금 폐지 안 했다. 이런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실제 조금 가시화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기사들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주가가 반응을 안 보이고 눌려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욕심을 덜어내시고 좀 파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2차전지는 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취임하고 나서 좀 보고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2기가 예를 들어 첨단 생산세계 공제 관련된 부분은 안 건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만약에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2026년부터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IRA를 실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적용이 될 때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폐지하는 단계도 최소한 1년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기차는 성장률이 둔화돼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연착륙 가능성이 지금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고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욕먹을 수 있겠지만 희망회로 돌린다고 뭐 생각하시면 그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지금 연착륙할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너무 이 배터리 얘기만 하면 비난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말하기도 사실은 싫어요. 그런데 배터리 가격 하락하는 거 자체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확대될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전년 대비 17%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는 25% 정도 하락할 거로 봐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 미만이 되잖아요. 그럼 보조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휘발유차랑 전기차랑 비슷한 수준이 오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조장해서 전기차 타면 다 불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는 불 안 날까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소위 말하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만 조금 더 완화된다면 전기차랑 휘발유차랑 가격이 비슷해져요. 근데 전기차도 신차가 막 쏟아져요. 올해 25년도에 예상되는 것만 또 중간중간에 뭐 연기하겠다고 하는 차들이 있겠죠. 대략 20종 생각해 볼게요. 20종의 신차가 나오면 그게 예를 들어 4만 달러 초반이나 4만 달러 미만이다. 휘발유차랑 가격이 비슷해져요. 근데 유지하는 거 전기차가 훨씬 싸거든요. 휘발유차 유지하는 것보다 전기차 유지하는 게 더 싸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면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가 계속 나온다? 그럼 휘발유차 계속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전기차에 대한 이 화재에 대한 안정성만 완전히 좀 사라지면. 보급형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전기차 많이 팔리면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는 것들은 점점 정해지죠. 우리나라 거 아니면 일본 거 아니면 중국 거. 그리고 테슬라 모델 Q 이제 나오고 기아 EV3, EV2가 나오고 GM의 이쿼넉스 말고 이제 볼트 시리즈가 나온다고요. 볼트까지 나오면 아마 테슬라 외에 비테슬라 쪽에서도 저가, 중저가 전기차로 상당히 그 포지셔닝을 늘리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미국의 공장을 많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를 본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전기차 판매 데이터 12월 달 거는 아직 안 나왔고 11월 달에 글로벌로 286만 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요.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는데 BEV가 2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된 건 맞지만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 12% 증가했고요. 중국이 35% 증가했고요. 유럽이 약 한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도 전년 대비 36% 증가했거든요. 98기가와트. 중국이 50% 증가했고 미국이 24% 증가했고요. 유럽이 7% 증가했습니다. CATL이 37, BYD가 17.8기가와트, LG엔솔이 10.5기가와트인데 LG엔솔이 11월 달에 15% 증가했고 SK온이 가장 부진했던 SK온이 27% 증가했는데 삼성 SDI가 22%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월별마다 달라요. 월별마다 다른데 3개월 단위 분기별로 확인해보면 삼성 SDI가 됐든 LG 엔솔이 됐든 SK온이 됐든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내년에 전체 지금 평균값 봤더니 전체 미국 시장은 그래도 25%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요. 유럽 시장은 가장 나쁘게 보는 데는 10% 보는 데가 있고 가장 좋게 보는 데는 35%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유럽도 10%랑 35% 평균 내면 대략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에서 20% 이상 성장 나온다는 건데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65%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결국 팔고 떠나면 그걸 누군가는 살 텐데 그걸 외국인이나 기관이 살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오늘하고 지난 금요일하고 주가 반등 나오면서 누가 사냐 봤더니 역시나 이제 바닥권이라고 인식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중국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트럼프 되면 중국이 예를 들어 미국 업체랑 협력 합작해가지고 기술 이전해줄게, 돈도 우리가 대줄게, 대신에 공장만 너네 거 쓰자, 이런 약간 꼼수 부리는 것까지 아예 원천 트럼프이기 때는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율주행 중국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차까지 다 지금 차단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내년에 안 팔린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내년 돼봐야지 아는 거죠. 배터리 가격 떨어져서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가 나오면 선택할 겁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가격 외에 다른 것은 이미 전기차가 매력적인 상황인 거죠. 자동차를 유지하는 총 운용 비용이 전기차가 더 싸요. 근데 디자인도 매력적인 전기차가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휘발유차는 이제 생산 안 돼요. 2030년에서 35년 사이면 완성차들이 조 단위의 벌금을 내면서 휘발유차를 생산 안 할 거예요. 휘발유차 타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그럼 휘발유차의 중고차 가격은 계속 똥값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못 파니까. 근데 심지어 유지 비용도 전기차가 더 싸대요.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보조금 자꾸 얘기하는데 보조금 상관없이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차만 생각하는데 아까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상하이 메가팩토리를 보면 ESS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100%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 SDI나 LG엔솔이 ESS를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자동차, 전기차를 먼저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CATL이나 BYD의 ESS 시장을 뺏고 있어요. 다시 뺏고 있어요. 그런데 ESS 똑같이 미국에서 중국산 ESS 쓰지 말라고 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트럼프 이기 되면 ESS도 대중국 관세가 더 높아지면 상당 부분 ESS 쪽도 삼성 SDI나 LG엔솔의 수주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LG엔솔은 특히나 지금 미국의 베어로보틱스의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했고요.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면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계속 그럼 전기차 박살나면 배터리 업체들 다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실제 약간 부진해요. 그럼 ESS가 커버하고 로봇이 커버하고 우주항공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스페이스X가 커버하면 이거 자동차의 실적 떨어지는 걸로 주가가 50% 60% 박살날 수가 없죠.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의 업황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방 산업인 미국과 유럽, 최소한 미국은 25%, 유럽은 대략 20%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 성장한 것 대비 주가가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배터리 가격 하락하는 부분, 미국이 중국을 더 치밀하게 견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자동차 외의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계속 떨어졌던 리튬 가격도 앞으로 공급업체들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업체가 줄어들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격이 더 이상 더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양극재도 차세대 양극재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해요. LFP에 대체할 만한 이제 대체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LFP 배터리 양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2차전지 기업들은 생각보다 지금 부정적으로 나온 이슈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앞으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전 긍정적인 뉴스가 오히려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이고요.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을 소비자가 선택을 해주냐 마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매크로 이슈니 보조금 이슈니 이런 부분은 실제 보조금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축소, 보조금 삭제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2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24년도가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률 꼴등.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해는 최상위권에 갈 확률도 있다. 분명히 있다. 모두가 미국 주식 외칠 때 국내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1월달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로봇주 급등하고 있고, 기존의 주도주들 방산주, 심지어 아주 완전히 소외받았던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잘 가고 있고요. 방산외 화장품 잘 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수익 나면 조금 탐욕 부리지 마시고 좀 수익 실현하자. 암만 수익 났는데 그거 안 팔고 내가 현금화 시켜서 그거 내 계좌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가상의 돈 게임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좀 분리하자. 테슬라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좀 그거 분리해서 한국 주식 싼 거 너무 많잖아요. 좀 한국 주식도 좀 사주시고 수익 난 거 분리하자.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자. 내가 이거 들어봤더니 반도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반도체 몰빵하자.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저는 그래도 5개 정도 업종으로 나누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분산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기 전에 무조건 얼마치를 어떻게 나눠서 살 거고,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손절 기준. 그다음에 야, 워렌 버핏이 1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나는 게 23%인데 내가 워렌 버핏도 아닌데 막 난 연평균 수익률 100%, 뭐 200%낼 거야. 그럼 그분이 너무 자기 희망회로 돌리는 거죠. 행복회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도 적정한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자. 그 목표 수익률 정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그 손절 꼭 기준 정하자. 손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내가 그 종목 마이너스 10%든 15%든 끝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이너스 10%, 15%에서 현금을 확보하면요, 그 현금으로 다른 좋은 주식 사면 얼마든지 다른 좋은 주식 30% 수익 나서 15% 마이너스 난 거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손절과 목표 수익률 정하자. 네 번째, 남하고 제발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발 뭐 주식 투자에서 뭐 이 종목 좋다, 이 산업 좋다, 저도 열심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 참고만 하자. 내 원칙과 투자 원칙과 기준 없으면 아예 주식 투자하지 말자. 제발 남 핑계거리 찾고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고 남 욕하고 그렇게 악성왕말 댓글 달고 그런 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없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그리고 여섯 번째, 주식 투자하는 과정이 강력한 좀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번에 주식 투자로 뭐 우리 아들, 딸 대학 등록금 마련할 거야. 그런 어떤 동기부여. 나는 요거 해서 내 집 사는데 부채를 좀 갚을 거야. 그런 목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강력한 동기부여 하는 과정 중에 이런 기업도 있었네. 이런 산업 우리나라 이렇게 잘하네. 와, 이 기업이 이런 사업도 했어? 이 기업이 뭐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뭐 30%야? 야, 이 기업이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해?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알아가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신사임당 외에도 김지윤의 흔한 주식에도 그런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니까 과정의 즐거움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때문에 좀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홀수의 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좀 국내 주식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